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종사찰의 역사와 쌍봉사, 실상사, 보림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찰의 간단한 명칭과 그 다음 해인사, 동화사, 그 다음 태안사, 법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적으로 혈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사찰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웅전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풍수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부도가 혈자리에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혈자리가 옛날에는 어디였을까? 제일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탑이었어요.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도 탑에다가 진신사리를 모셔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가지고 탑이 제일 귀중한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건축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신사리가 그 안에 모시니까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다? 탑에다 기도를 드리고 또 탑도 돌면서 이제 자기를 기원하고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부도가 나오면서 부도는 어떻게 된다? 이건 스님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죠. 그죠? 스님들의 유해를 모셔가지고 또 자그마하게 돌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님이랍니다. 그럼 스님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삼장법사죠.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뭘 삼장법사라 하느냐 하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밝게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삼장법사라는데 첫 번째가 경사예요.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인재들,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걸 경사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사라 합니다. 율사라 하는데 이 율사는 부처님의 계율을 불교의 계율을 가장 잘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을 율사라 칭하고 세 번째는 논사랍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주석을 달아서 그것을 후배들에게 양성을 하고 주석적인 그런 논문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스님을 이제 이 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했던 사람을 이제 삼장법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탑도 있고 부도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불상이에요. 혈자리에 들어간 게 불상, 대웅전이죠. 자, 그러면 이 불상이 들어간 대웅전은 우리가 무슨 전 여러 가지 전들이 있는데 그런 전들의 안에는 무엇을 이제 어떤 부처님들을 이제 메시고 있는지 잠시 이제 쭉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멸보공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공이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멸보공을 다른 말로 금강계단이라고도 한다. 통소사 같은 경우에는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갖고 있는 게 통도사죠. 그래서 불상 자체가 없잖아요, 법당 안에. 바로 그냥 부도를 바라보고 절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 대웅전이다. 대웅전은 그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메시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대웅보전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메시고 있는 곳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 비로전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로전은 역시 비로자나불이 들어가 있어요. 비로자나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대적광전, 대광명전 또는 화엄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극락전이라는 말도 하죠. 극락전. 극락전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무량수부를 모시고 있고 무량수불, 그 다음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아미타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불경에 올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건 어디 가서 비는 거예요? 극락전 가서 비는 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는 것도 대웅전 가서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되고 극락전 가서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미륵전 같은 경우에는 미륵불을 모시고 있고 약사전에는 약사열애불을 모시고 있고 명부전에는 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고 또 시방을 모시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하나 붙어요. 토속신앙이 뭐가 붙느냐? 산신각이라는 게 붙죠. 삼성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삼성각은 세 개예요. 산신각이 있고 독성각이 있고 그 다음 칠성각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삼성각이란다. 이거는 그 동네 이제 산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열애를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요 부분만큼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재래의 요소와 불교가 만난 곳이 이 삼성각이다. 이래서 간단하게 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칭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80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엄사찰이에요. 그리고 뭐를 갖고 있죠? 고려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화엄사찰이면서 여기에 누가 순응이라고 하는 스님과 이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배우느냐? 형세론을 배워갖고 와서 형세론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속적인 형국론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해인사입니다. 얘가 가야산 상황봉이고요. 상황봉에서 한 줄기 가장 좋은 산줄기 기운을 따라서 오다가 이쪽에 올라가서 봉우리가 맺혀서 여기 해인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형세론 이론 중에 세산, 아주 기운센 세산, 세력 있는 산의 기운을 받아서 모양이 갖추어진 형산의 기운을 받아서 혈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형세론 이론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이 혈자리를 만들 때 순응과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나무꾼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혈자리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는 이쪽이다 하고 만들어진 게 지금 해인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바위가 툭툭툭 튀어 있는 이 상황봉에서부터 형산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제 옆으로 새는데 이쪽까지는 중국의 형세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냥꾼에게 물어서 이제 이 혈자리 찾아간 거는 이 부분은 형국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형국론적으로는 사냥꾼이 가르쳐 준 건 뭐였다? 행주형이었어요. 행주형. 그래서 이 대웅전 뒤에 가보면, 팔만대장경 뒤에 가보면은 옛날에 돛대바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돛대탑을 또 갖다 놓습니다. 돛대같이 생긴 거라고 해서.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앞산이, 해인사의 앞산은 봉황과 닮았어요. 앞산은 어떤 모양이면 좋다 했습니까? 뒷산은 거북이 같아라, 앞산은 새와 같아라 했을 때 새 모양이 앞에 봉황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봉황이 우리 혈토로 날라 들어오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앞에가 봉황같이 생긴 산이에요. 근데 조금 사진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봉황의 기운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법당 들어가기 전에 봉황문이라고, 여기에 봉황문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봉황아 날라 들어와서 우리 절에 좀 더 좋은 기운을 만들어 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해인사는 행주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뒤에가 돛대바위가 있는 곳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앞에 팔만대장경, 그 다음 대웅전이 앞에 쭉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줄기가 이렇게 앞으로 흘러나가면서 꼭 뱃머리 같이 생겼죠? 이 부분을 배의 가판같이 보인다 해서 이게 행주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팔만대장경 뒤에 돛대바위가 있었는데 돛대바위가 없어지고 나서 다시 돛대탑을 세워서 풍수적으로 행주형을 좀 더 북돋아서 풍수의 기운을 더 잘 받으려고 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냥꾼이 가르쳐줬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형세론 이론 중에는 세산이 있고 그 다음 오다가 형산이 있고 혈이 맺혔을 때 세산, 기운센 세산이 있고 그 다음 오다가 부드러운 뒤에 바로 뒤에 형산이 만들어지고 혈자리가 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혈자리에서 세산이 보여서는 안 돼요. 물론 뒤에가 부드럽게 큰 산이면 괜찮은데 지금 가야산 상황봉처럼 바위들이 툭툭툭툭 튀어있고 그 다음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때는 혈자리에서는 안 보여야 됩니다. 뒷산에 가려서. 근데 지금 나무꾼은 형국론으로 행주형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론인 세형혈구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이 정도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해인사를 지었는데 해인사에서 자꾸 뭐 불도 자주 나고 그 다음에 무슨 별난들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골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다? 60년 뒤에 도선국사가 그 해인사를 이제 어떻게 풍수비보를 합니다. 풍수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풍수비보. 풍수비보. 여기서 비자라는 건 돌비자를 쓴 거고요. 돌비. 돌보자를 써서 풍수적으로 흠이 있는 터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준다. 풍수 인테리어죠. 자, 지금 해인사에서 바라다 봤을 때 이 뒤에가 상황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위들이 툭툭툭툭 튀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직접 가서 보면. 그 상황봉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불뚝불뚝불뚝 바위들이 많이 튀어 있는 저렇게 생긴 산을 불꽃같이 생긴 산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능도 이 정도 여기에 털을 잡을 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나무꾼도 몰랐죠. 그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또 상황봉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선국사가 이 해인사, 이 큰 사찰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해인사 주변에 있는 산들을 전부 다 올라가 보면서 해인사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게 어느 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김천의 수도산의 수도암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한 곳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러한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툭툭 힘이 세서 오히려 넘친 것을 어떻다 그런다? 산살이 강하다라고 한다. 산의 기운이 강해서 오히려 살이 돼가지고 산살이 강한 상황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인사가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산의 어느 지점에 가니까 저 상황봉이 앞산에 가려서 지금 뿔뚝뿔뚝 튀어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앞산에 가려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수도산 어느 지점인가 에서 보니까 앞산에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수도암이라고 짓고 탑을 세우고 이제 해인사를 구출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칠었던 산사를 가진 바위가 앞산에 가려서 뒤에가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앞산에 가려서 요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밑에
꽃이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핀 거다? 반밖에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화 반만 피었다. 연화 반개형이다라고 해서 반만 피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 모양에다가 그대로 연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형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살 강한 바위가 나중에 뭘로 된다? 연꽃을, 부처님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되어서 그 부처님이 반만 피었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더 필 날이 더 많죠? 불교를 좀 더 승화시켜서 이 가야산의 기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성국수가 그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국사가 지은 사찰들을 보면 그런 어딘가 흠이 있는 터를 풍수 인테리어한 사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를 가면은 물론 팔만대장경도 보셔야 되지만 그 뒤에 돛대바위도 보실 거 보시고 그 다음 행여 수도산에 가실 일이 생기시면은 수도산에서 날씨 맑은 날에 반드시 연꽃이 반만 피었구나, 저거를 연화 반개형으로서 해인사를 구출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와 그 다음 전라남도 독리산에 있는 태안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동화사는 화엄사찰에 속하고요. 그 다음 이쪽은 구산선문입니다. 선종이죠. 그렇지만 요거는 다르지만 무엇이 같다? 그래서 제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봉황이라고 하는 형국이 같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봉황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같이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대구의 팔공산은 신라시대 때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아주 명산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팔공산의 기세를 동화사가 받고자 했다. 여기서 세산이 있다, 기운찬 세산이 있다, 그 다음 부드러운 형산이 있다, 그 다음 혈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면 좋다. 물론 여기서 보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뒤에가 팔공산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세산, 팔공산이 세산, 뒤에가 형산, 그 다음 얘가 형입니다. 그래서 세형혈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막상 대웅전에 가서면 뒤에 보인다, 안 보인다? 대웅전에 갔었을 때는 뒤에가 세산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동화사라고 지었느냐? 오동나무 동자죠. 그 다음 화려할 화자다. 그럼 오동나무가 화려하게 피었다.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게 이 봉황이 생각이 나야 돼요. 풍수를 하시다 보면은 오동나무가 참 많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아니하고 대나무가 아니면 먹지를 아니한다가 봉황인 거예요. 그래서 팔공산을 이제 동화사를 가시면은 일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무슨 산, 무슨 사 이러고 6글자가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동화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문에 9글자가 적혀 있어요. 팔공산, 동화사, 그 다음 봉황문 하나 나왔어요. 봉황문이 걸리죠. 그 다음 일주문을 들어가서 누각, 대웅전 앞에 있는 누각을 보면은 이 누각 이름이 또 재미있습니다. 누각 이름이 이 부분이 뭐라고 누각이 되어 있느냐 하면 봉서루라고 되어 있어요. 봉황이 이 서자가 봉서루라고 하는데 이 서자가 깃들 서자입니다. 봉황이 깃들어라 하는 그런 누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서루 밑에 보니까는 뭐가 있다? 이 밑에 알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이 알은 뭘까요? 봉황알이죠. 그러니까 봉황알입니다. 그럼 봉황이 어디 있느냐?
팔공산 뒤쪽으로 보이는 게 봉황 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요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자, 이게 봉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봉황이, 뒤에 이쪽에 날개가 있고, 이쪽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 이제 머리를 내밀면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다 보면, 아, 저거 봉황이다라고 이제 풍수적으로 자꾸 안목을 키우시면 보여요. 자, 들어갈 때 봉황문입니다. 봉황아 어서 들어오너라. 봉서루에 봉황아 여기 깃들어서 여기 봉황알 너희 자식까지 있으니 여길 떠나지 말고 계속 봉황의 기운을 달라. 그래서 우리 동화사를 오동나무도 화려하게 피어 있으니 너희 둥지도 화려하게 피어 있으니 떠나가지 말고 우리 터에다가 계속 좋은 기운을 넣어달라라고 만들어진 절 이름이 이것이 동화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봉황을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전라남도 쪽에 가면 또 태안사를 가면은 태안사는 독리산이라고 합니다. 독리산. 여기에도 바로 벌써 뭐다? 오동나무 동자에 속리자를 써요. 속리자를 써서 오동나무 뱃속에 있는 산이다. 이거. 자, 한번 봅니다. 여기는 이제 태안사입니다. 이제 태안사 정경이고요. 태안사의 일주문을 보면은 독리산 여기 오도 있잖아요. 독리산 태안사. 여기 오동나무 동자에 속리자를 썼으니 오동나무 품안이다라는 얘기예요. 어서 날라 들어오너라요. 그래놓고 이 일주문 뒷편파는 뭐냐? 봉황문이라고 여기 또 써 있는 거예요. 봉황아 날라 들어오너라. 봉황아 날라 들어오너라. 여기에 오동나무가 많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뒷산을 보니까 이게 이제 봉황이에요.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 봉황이 잘 보일 리는 없죠? 풍수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저렇게 생긴 산이 봉황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뒷산 이름이 뭐냐? 봉두산이에요. 봉두산. 독리산 또는 봉두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새 날개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가운데로 머리가 하나, 봉황의 머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태안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 앞에는 뭐가 있다? 봉황알까지도 여기 또 두 개가 입구에 돌 무대기를 두 개를 또 탁 하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화사를 가셔서 봉황산을 보시면서, 아, 봉황문, 봉소로, 봉황알, 그 다음 오동나무가 화려하게 피었다. 아, 저게 봉황이구나. 태안사로 가시면은 구산선문이긴 하다. 그 다음 독리산, 오동나무가 속에 피어있는 산이다. 그리고 뒷산 이름도 봉두산이다. 그리고 봉황알도 있다. 그래서, 아, 봉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법흥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데, 이 법흥사를 가면은 그야말로, 아, 터가 세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터가 세다. 그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거기에 보면은 사진을 보면 이게 사자산이에요. 이쪽에 사자산. 사자같이 보이세요? 그냥 둥그런 바위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자 머리처럼 뭐 하나가 이제 툭 하고 보이느냐. 이쪽이 이제 얼굴이고요.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이다. 이러고 이제 앞면 보고 있듯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사자산입니다. 그 다음, 그 옆 사진을 보면, 그 옆에 가서 보면은 또 뭐가 보이느냐. 이건 이제 호랑이산이에요. 호랑이산. 자, 한번 봅시다. 이건 특히 호랑이산 중에서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산이므로 요거는 생긴 모양이 복호형이라고 하는 모양이 또 딱 따로 있어요. 자, 호랑이 복호형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짝이고요. 호랑이 등을 고추 세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엉덩이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 얼굴이, 호랑이 얼굴은 크거든요. 호랑이 얼굴이 이 부분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하고 이러고 있는 거와 같은 모습이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어떻다? 바위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옆구리도 바위들이 드러나 있죠. 상처 많은 호랑이죠. 그죠? 기가 센 호랑이에요. 사자산, 아까 그 사자산 모양도 바위들이 튀면서 강했는데 여기에 호랑이산도 강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눈에 한번 보면 이쪽에는 사자산이고요. 그 다음 이쪽엔 호랑이산이에요. 근데 이 안쪽에 사자산의 기운을 받아서 이 안에 자리하고 된 것이 이제 법풍사입니다. 자, 법풍사를 보면은 법풍사 뒤에가 후현무에 자리하고 있는 게 이렇게 강한 기운을, 아주 터가 세게 기운이 산줄기가 내려오는 듯 그런 기운을 주는 이 사자산의 힘이 그대로 혈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웅전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대웅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웅전 뒤쪽에 아주 터가 센 터예요. 이게 오른쪽에도 호랑이, 앞쪽에도 뭐 전주작이 아주 센 기운을 나타내는 바위들이 막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이제 또 현무정을 한번, 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웅전 뒷부분에 있는 이 불룩한 부분이 이제 잉이에요. 이제 잉 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들어와서 여기 이제 대웅전을 딱 자리 잡고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자산 같은 경우에는, 법풍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볼록하게 그냥 사자 머리 같은 바위들이 크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바라보게 되는데 이쪽엔 또 뭐가 있다? 호랑이가 아까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고요. 나중에 전주작은, 여기에서 전주작은 이런 전주작이 하나 있어요. 새가, 원래는 새 모양 같아라. 앞산의 모양은 새 같아라. 그래서 여기 머리가 하나 이러고 이제 빠져나오면 이게 일반형인데, 이 앞에, 법풍사의 앞에 터는 어떻다? 날개 치듯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에 전주작을 보겠습니다. 전주작을 보면은 날개를 치듯이 그냥 능선이 그냥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터가 센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구산선문 중에 법풍사를 가셔서 사자산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앞에 날개친 기세 있는 전주작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찰이지만 터가 센터가 이런 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법당의 명칭과 그 다음 해인사, 그 다음 봉황과 연결된 동화사, 태안사, 그리고 법풍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찰풍수의 마지막 시간으로 통도사와 통도사대의 극락암, 그리고 송광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